앞서 1923년 4월 25일 진주에서 있었던 형평산 창립을 기념하는 강연회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임원영 소장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뜻밖의 굉장히 오늘 역사적으로 이 기쁜 행사입니다. 형평사라는 한국 근대사에서 첫 인권 운동이자 그야말로 봉건주식의 하에서 가장 처절했던 그야말로 우리 보통 말하면 역적 쌍용 사람들의 인권을 주장한 그런 기념행사를 겸한 초청 강연에 제가 초청받아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강연을 할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뭐 역사를 해도 좋고 뭐 지리를 발견해서 해도 다 좋은데 한번 해보니까 저 전공이 문학인데 하도 해서 문학 얘기를 할 일이 없어서 문학하고 역사하고 좀 결합시켜서 결혼을 한번 시켜보자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 말씀드릴 것은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안 오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인데 제가 가면은 꼭 제 얘기 안 들어도 되는 분은 오시고 꼭 제 얘기 듣고 싶어야 제 얘기 들려주고 싶은 분들 절대 안 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이제 이 경상도 오면 저는 항상 흥분하는데 저도 경상북도 의사입니다. 경상도이기 때문에 저는 경상도 욕을 마음 놓고 하는데 경상도는 아시다시피 이 5.16 쿠데타 이후에 그 군부 독재 권력에 대한 지지가 너무나 강해서 대를 이어 초성합니다. 그래서 왜일까 해보니까 결국은 이 역사 문제다. 이거 무슨 어떤 인간적인 문제도 아니고 경상도 사람들은 착하거든요. 사람 다 좋은데 이상하게 거기 가면 좀 할래가지고 대구에서 택시 잘못하면 운전기사하고 맨날 싸움해요. 가다가 막 박정희 욕하면은 가다가 차선을 놓고 내리라 그래요. 대구 기사들요 대단히 정치적이에요. 왜 대구가 우리 고향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 대구가 그렇게 타락했는지 얼마나 경상도가 고통인지 제가 의성인데 의성 문학회에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초청을 안 했어요. 이렇게 그래도 이름이 뜨는데 그래도 명색이 문학평론가 이름이 있는데도 고향 문인협회가 초청을 안 해요. 맨날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신세지고 연락하면서 단체를 하면 안 해요. 얼마나 고통이 그러냐면 진주는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은 김양원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 단체를 만드신 분 또 민중문 연구소를 만드신 분 이런 분들이 그래도 이제 두 가지가 결합된 겁니다. 형평사의 정신과 이 진주 양반들. 진짜 양반이라는 것은 민주화 운동 투사해야 되거든요. 그거 아닌 양반은 친일파입니다. 반민족주의자고 반민주주의자고 반통일주의자입니다. 뭐 따기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진주는 좋은 분들이 많아서 그래도 국회의원은 또 더러운 사람들 많이 뽑았지만 자, 제가 이제 이 문학이라는 게 인간의 운명을 다루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파자를 어떻게 바꾸느냐. 파자 바꾸는 게 문학입니다. 인간의 파자, 인간의 운명을 연구하는 게 문학이에요. 인간의 운명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것이 고대 그리스 때는 운명이다. 비극하면 비극 운명. 신이 예언하면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다가 근대 셰익스피어에 내려오면 성격이 운명을 바꾼다. 그러니까 근대에 내려오면 사회 체제가 바꾼다. 그러다 나중에는 뭐 기계가 운명이 바꾼다, 뭐가 바꾼다, 뭐 정렬이 바꾼다 이렇게 여러 유형이 있는데 사실 세계 문학사 전체는 인간의 운명이 뭘 바꾸느냐 이걸 연구하는 게 문학입니다. 그럼 저절로 문학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역사가 되는 거죠. 역사가 뭡니까? 역사하면은 뭐 내가 아득하면 난 취직 공부하기 바빠. 특히 젊은이들 그렇게 생각하죠. 이번에도 뭐 젊은이들 이쪽 지역 선거 투표율이 별로 안 높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야말로 나의 운명이다. 여러분들이 입학시험 공부할 때 입시 과목은 누가 정하며? 전형 기준은 누가 정하며? 입학금 책정은 누가 하며? 등록금 책정은 누가 하며? 졸업할 때 취직할 때 시험 보는 것 전부 다 어떤 방식으로 봐가지고 뭔 전형으로 본다는 걸 누가 정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45세만 되면 명퇴. 그 25년 공부해서 20년 다니다가 명퇴당합니다. 명퇴당한 뒤에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있습니까? 늙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45년부터 앞으로 여러분들은 120세까지 살거든요. 120세까지 살면 아마 지루할 거예요. 부인이나 남편 하나 가지고 안 될 거고 3번은 합법화 되지 않을 겁니다. 미학자들 예언하고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 내용이 다 나와요. 앞으로 그래 될 건데 우리는 참 잘 살았죠. 50년 같이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90년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같이 애인도 한 서로 보이겠지 이거 하나 하면 되니까. 이분들이 연구하는 게 이제 문학인데 그럼 결국 역사입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거다. 어떻게 하면 운명을 바꿀까? 이런 역사라는 게 뭐라는 걸 제가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이거는 저 말은 원래 실러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죠. 경명시인 괴테와 쌍벽을 또 경명시인인데 실러가 이제 이 세계는 세계 사는 세계 심판할 법정이다 이래 말하는 말인데 그 말을 여러 사람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네덜란드의 그 역사 철학자 칼 레비트가 그런데 그 법정에는 도덕적 기준을 가진 판사가 없다. 쉽게 말하면 법정은 법정인데 판사가 없다는 거예요. 판사 없는 법정이 뭐합니까? 이러니까 세계사가 얼마예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나라가 약간 나를 마음대로 쳐들어가요. 근데 미국 잘못했다고 심판하는 법정이 있습니까? 유엔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판사가 없어요. 거기가 사무총장만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봐 이제 이 철학자들 이미 다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래서 20세기 우리 오늘 얘기하는 그 20세기 우리나라인데 20세기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학살을 많이 한 시대. 우리가 문명이 발달했다, 오래 산다, 뭐 세탁기 만들었다, 뭐 컴퓨터 나왔다고 문명을 자랑하지만은 20세기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육과 전쟁의 역사. 즉 유사 이래 비명행사한 사람이 가장 많은 시대. 얼마나 죽었냐? 1억 7천만, 1억 6천 내지 1억 7천만 명이 죽었다고 계산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단군 이래 비명행사한 그야말로 병으로 죽거나 집에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학살당했거나 노사문제에 휘달렸거나 독립운동했거나 6.25 때거나 그렇게 좀 우리나라도 단군일이 20세기 제일 많습니다. 죽은 인원이. 근데 우리나라는 하도 나라가 거짜내가지고 몇 사람 죽은 통계도 없어요. 통계 있습니까? 내가 민족문제 연구소에서 너무나 잘 알아요. 일제 식민지하에 있었으면은 나라가 독립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친일파 청산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 걸 얼마나 뺏어갔느냐. 뺏어간 중에 가장 큰 손실이 뭡니까? 국민을 얼마나 죽였느냐. 우리나라 국보 1호는 남대문이 아니라 우리 국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 국민은 일본인들 36년 동안 아니 한 50년 동안 몇 명이나 비명행사 지켰느냐. 통계를 내야 돼. 지금도 통계 없습니다. 다 달라요. 많이는 몇백만 명부터 그 친일파들이 거의 없었다고 막 숫자를 쌓고 줄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근데 어쨌거나 그 세계 역사학자들이 계산한 게 하면 저렇게 됩니다. 그랬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럼 저 사람을 죽은 뒤에 세상 살기 좋아졌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역사가 어떻게 묻냐면 그게 이제 이 유명한 역사학자가 묻는 건데 해겔이 묻는 겁니다. 해겔이 역사 철학에서 역사를 민족의 행복, 국가의 지혜, 개인의 미덕을 제물로 바치는 재산으로 간주하더라도 설사 역사가 우리가 뭔가 역사를 위해서 희생한다,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다, 자유를 위해서 희생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바쳤단 말입니다. 많은 죽은 사람들이. 그렇더라도 다음과 같은 물으면 필연적으로 적용된다. 어떤 목적을 위해 이 엄청난 희생을 치러졌는가? 그럼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볼 때 오늘의 이 역사에 만족하는가? 심각하게 물어볼 문제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봅시다.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독립운동가까지 합치면은. 여기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4사람 만들었어요. 조봉암, 전태일, 이한열, 박종철.
저 사람들이 봤을 때, 저분들이 무덤에서 오늘의 한국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참 내가 그래도 족을 위해서 죽을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할까요? 독립운동가들이, 여러분들이 3.1절이나 8.15 되면 항상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합니다. 저는 묵념할 때 가만히 이 텔레비 중계를 보고 MP가 나오면은 저기 무슨 생각을 할까 생각을 해봐요. 강파적인 행사를 생각을 안 한다. 그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올릴 때만이라도 그 순국선열들이 왜 죽었을까? 그분들이 오늘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죽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과연 저 네 사람만 보더라도 저분들이 오늘 여러분 살고 있는 모습에 만족하겠습니까? 저는 안 그렇다고 봐요. 왜 안 그러냐? 이걸 찾는 거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근데 학교에서 가면 대학 입학 시험 때마다 역사하면 막 연대 배우는 거 아무 쓸데 없습니다. 시험 문제 잘못 내고 내가 문교부 장관 되면 연대 배우는 건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장관 안 시켜요. 그럼 이제 역사라는 게 어떤 거냐? 이걸 이제 20세기 최대의 역사학자인 에릭 홉스봄이라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지금 살아있어요. 이분은 세계사가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토인비가 어떻고 뭐 하지만 그건 책보다 그 일리가 있지만은 이 에릭 홉스봄의 역사 구분법이라든가 역사 발전 법칙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에릭 홉스봄. 이 사람한 걸 오늘 제가 아마 오늘 여러분들 요 강의만 듣고 가도 여러분 앞으로 운명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인류 역사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느냐,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냐, 그걸 이걸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그야말로 구구단 외우듯이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근대 이후 보면요, 이 혁명의 시대, 이건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해죠. 1848년에 2월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프랑스가 1789년에 대혁명을 일으킨 뒤에 1848년 2월 혁명까지 계속 혁명이 일어납니다. 1830년에 7월 혁명이 또 일어났죠. 그 계속 혁명이 일어나는 건 뭘 뜻하느냐? 혁명이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4.19 뒤에 또 5.16 쿠데타가 일어나서 또 80년에 전두환 쿠데타가 일어나서 해가지고 실패하느냐 할 때 그 실패합니다. 프랑스도 몇 번의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뒤에 정말로 프랑스가 민주화된 것은 1871년 그리고 보불전쟁 이후죠. 보불전쟁 여러분들 잘 아는 알퐁소 도테의 마지막 수업에 나오는 그 프러시아 프랑스 전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전쟁 났는데 그때 비로소 오늘은 프랑스 같은 공화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만큼 되지도 않았어요. 사회론 난 뒤부터 시기가 그렇게 많이 안 흘렀어요. 그걸 보면 아직도 우리는 혁명 중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혁명 시대라는 게 그럼 뭘 뜻하느냐면은 에릭 홉스봄에 의하면은 그 이전에 프랑스를 지배한 것은 왕, 고위직, 신부 이 다 지배합니다. 왕족, 귀족, 고위직, 신부 이 세 계급이 지배해요. 그럼 이제 이미 저때가 되면은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부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부자들이 돈은 자기들이 다 국가 돈 다 안에 다 먹여 살려요. 왕족하고 먹여 살리는데 권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자한테도 권력을 다오. 이게 이제 부르주아 혁명 아닙니까? 부르주아 혁명입니다. 여기서 보니 제가 그렇게 큰 부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라도 권력을 요구한 만큼은 다 부자란 말이에요. 인간은 권력을 요구한 만큼. 그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게 1789년이거든요. 근데 부자들이 왕하고 대성직자, 대성직자입니다. 보통 성직자가 아니고 신부도 말이죠. 압구정 성당이라든가 뭐 이 정도 돼야지 참 그러도 무슨 뭐 천막 성당 그런 거 말고 그들이 다 권력을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도 우리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너 먹여 살리는데 우리도 권력을 다오.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걸 국민들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일어나니까 그 다음 지배하는 건 누구냐?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이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시대거든요. 자본의 시대입니다. 금방 역사 법칙이 어떻게 바뀐다는 걸 금방 알겠죠. 저걸 무슨 뭐 연대 배우고 뭐 누가 지도했고 뭐 그런 이런 공식을 외워버리면 여러분들이 역사를 본 눈이 확 생겨버려요. 아, 권력이 뺏겼는데 돈이 많으니까 권력을 요구했다. 그 혁명이 일으키니까 돈 많은 사람이 권력 잡았다. 그럼 돈 많은 사람이 권력 잡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벌라고 하죠. 돈 많은 사람들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삼성이 멈춥니까? 집안끼리 고소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 집안끼리 고소하는 걸 국가에서 재산 다 환수해버렸으면 좋겠어요. 무슨 꼴이에요? 자기 집안끼리 재산 관리도 못하면서 무슨 사회적인 기업을 한다고. 사회적인 기업 좋아하네. 자본의 시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 상품을 팔아먹는데 국내에만 팔아먹기에는 상품이 남아요. 그럼 어디 팔아야 됩니까? 외국에 팔아야겠죠. 그리고 외국에 팔려고 보니까 외국에서 한 번에 안 사주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쳐들어가야죠. 딱 논리가 그래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제국 시대입니다. 그게 제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면요. 1875년, 1975년 저때가 지구에 몇 나라 빼놓고는 거의 모든 나라가 다 식민지가 됩니다. 다 아시죠? 동남아에서는 타일랜드 빼놓고 이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 빼놓고 그 위에 거의가 전부 식민지가 됩니다. 그 우리나라는 왜 식민지 안 되느냐? 간단해요. 유럽에서 가까운 데일수록 대서양을 건너서 중남미는 일찌감치 포르투갈, 스페인이 먹었고 그 다음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주도권들이 이제 프랑스와 영국, 독일이 유럽 주도권을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서 빼기 좋은 가까운 곳부터 뺏어온단 말이에요. 그랬죠. 아프리카 먹고 중동 먹고 그 다음에 동남아 먹고 이래 오다 보니까 딱 중국이 남았는데 너무나 커서 못 먹어요. 그래서 거기서 잠시 휴식 중에 있었을 때가 우리나라가 중국 밑에 있었기 때문에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결국은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이 그 빈 틈새를 뛰어들어서 자기 나라로 만들어버리니 우리나라 식민지가 된 거거든요. 그럼 저게 이제 바로 제국시대입니다. 왜 합니까? 자기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똑같습니다. 지금도 제국시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국시대 끝난 걸 대개 1차 대전으로 끝났다고 봐요. 서양학자들이 그래 말하는데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지금도 제국시대를 보고 있거든요. 단 20세기는 에릭 홉스가 의미하는 극단 시대라고 봅니다. 저는 뭐냐면은 이 이데올로기가 이제 이 극단적으로 두 사람입니다. 극우파와 극좌파입니다. 이게 이제 20세기 특징으로 봐요. 자, 둘 다 공통성이 뭡니까? 코스염이에요. 그 코스염 있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이거 코스염 없죠? 빨리 깎아버리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아주 극단적인 두 이데올로기가 대립하는데 절대 타협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나라 국민의 한 37%는 새누리당이 여러분 눈앞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지지할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 뭐 파렴치범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 내 말 맞죠? 예. 여기는 없죠. 그런 거 지지하는 거. 예. 여기 있으면 제 강의 듣고 제발 회개하십시오. 이게 극단의 시대예요. 20세기가. 이래서 가장 많은 사람 1억 7천만 명이 희생되었다는 말이에요.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죽어도 양보 안 해요. 설사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둑질했다, 간통했다 해도 그대로 지지할 사람들입니다. 이명박이 정권 14번 찍어줬잖아요. 압도적인 다수로. 이 중에서 찍어준 사람 많죠? 반성하십시오. 그런 거. 이게 이제 극단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21세기는 어떤 시대가 될까 궁금하죠.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역사 법칙을 말씀드리는 결론이 됩니다. 뭐냐면은 앞에 했던 네 가지가 다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항상 혁명의 시대이기도 하고, 왜? 아직까지도 그 허울 좋은 민주주의 밑에서 인권을 항수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다수인 나라가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 우리보다 인권 상황이 더 나쁩니다. 미국
미국이 무슨 뭐 이상한 나라 그런 웃긴 소리 하지 마십시오. 미국은요 정말 인권이 없는 나라예요. 그 부자들 아니면 그 미국엔 돈 없는 건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보험 같은 해놓은 법안요. 그래 놓고도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에 빠졌는지 그래 놓고도 자기한테 유리한 의료보험이 뭔지도 몰라요. 그 이 다민족 있는 그 미국 그 보면은 그 여러분 아시죠? 알아야겠다. 미국이 뭐 민주이고 미국이 중국 인권 얘기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참 하품이 나와요. 그 나라는 인권도 없는 인권에는 단어도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그런 나라거든. 그러니까 미국도 언제든지 혁명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 혁명의 시대죠. 그다음 자본, 돈 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지배할 야망과 꿈과 사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제국시대. 힘센 나라는 언제든지 남은 나라를 침략할 야욕과 수단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극단시대. 종교.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 참 예수님이 봤으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를. 예수님을 좀 압구정동 초대했으면 좋겠어. 소망교회. 가가지고 막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하는 거 말이죠. 할렐루야가 기절할 것 같아. 극단시대. 절대 이 일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요. 그 집안끼리 모여봤자 여러분 그 정치 얘기 안 하죠. 못 하죠. 하면 싸움 나니까. 이런 나도 우리 집안 사람들 설득 못 하고 내가 안동 사범 굳이 안동 사범을 나왔는데 동기들 간에 가면 나는 이제 빠짜거든요. 빠짜. 빨개. 난 그 사람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들이 나를 겁내요. 내하고 말하면 자기도 빨개 된 줄 알아. 자, 이래서 이제 20세기 시대 구분을 하자면은 첫 번째 것은 1차 대전부터 1991년 쿠웨이트 침공까지. 근데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보면 이제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라크 정복을 하기 위해서 다국 정권들이 폭격한 거 기억나죠? 여러분 그때 전쟁 때 어땠는 줄 압니까? 온 세계의 매스컴이 올림픽 경기 하듯이 미국이 그 지역을 폭격하고 공격하는 것을 중계했습니다. 우리나라 24시간 중계했어요. 인류 역사상 조그마한 한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강대국들이 그렇게 많이 뭉쳐서 침략해 들어가면서 그것을 전 매스컴을 동원해서 중계한 역사는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정의, 진리, 정의가 이긴다, 진리가 이긴다, 사백귀정 그런 소리 할 게 없습니다. 노골적인 제국주의입니다. 어떻게 그 나라가 무슨 죄가 있었어? 그렇게 함부로 가서 때려 부수고 대통령 잡아가지고 죽여버리고. 아 그래도 뭐 유엔 판사 없는 법정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했다고. 그 나라가 마치 죄인처럼 되어버렸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저런 나라는 없어야 되고 저런 대통령은 없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누굽니까? 그걸 의심해야 되는 게 그게 역사학이에요. 자, 이건 이제 20세기 러시아 혁명입니다. 러시아 혁명의 시대죠. 이게 이제 침공한 겁니다. 과거 침략했죠. 했는데 이건 마이코스키 러시아 역사 때고 동독이 망했을 때고 이래서 이 21세기를 이 홉스봄이 말하기를 두세기 동안의 신성함을 관장했던 역사는 무렵게 사람들이 생각해서 인류는 정확히 그것이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약속된 땅으로 순례할 것이라는 확고한 보장을 더 이상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인류는 거기에 도달할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지 모른다. 쉽게 말하면 불확실 시대라는 불확실 시대. 그럼 누가 결정하냐? 국민이 결정해요. 그럼 어떻게 결정하냐? 지구상의 모든 나라 전체가 미국, 프랑스, 독일, 우리들이 선진국이라고 부러워하는 모든 나라들이 히틀러나 스탈린보다 덜 악랄한 사람을 자기 나라의 국가 지도자로 선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전에는 그런 가능성이 적었어요. 근데 지금 더 많아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극단의 시대가 되어 있거든. 그럼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 극단의 시대. 이게 한꺼번에 다 있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다 있는 시대입니다. 이래 한꺼번에 다 있으니까 그 중에서 뭐가 튀어나와서 어느 세력이 커져서 대통령 될지 뭐 국무총리가 될지 전혀 예측 못한 시대입니다. 무섭죠.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운명이 내 목숨이 제대로 살려면은 정말 어떤 사람 뽑아야 되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거 깨닫지 못하거든요. 아무나 그냥 뽑아요. 아무나 보고 그냥 대충 투표하거든. 특히 개구장도 묻지 마. 개구장 사람은 전부 전쟁나만 보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꼭 전쟁나만 다 미국 제일 먼저 가버려요. 자, 이게 이제 이 미래입니다. 미래에 대해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멀리 예측한 사람조차도 놀라게 할 것이다.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아무도 예측 못하는 아무리 정확한 예측. 이게 바로 이제 오늘의 세계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세계화 이래 말하는데, 이제 세계화라는 게 뭐냐면 이제 미국화거든요. 미국화. 그 미국이 뭐라고 말하냐? 미국 자기들만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아, 미치겠어요. 자기들만이 그 폐덕을, 악을 실행할 수 있는 나라가 제가 보기엔 미국이거든요. 악의 축이 미국이 1등이거든요. 그 2등이 영국이고. 근데 저가 악의 축을 어느 나라를 가고 막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돼요?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럼 미국은 적대설이다. 미국대로 하면 세계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두 개가 있으니까 사회주의 없어야 지구에는 평화가 온다. 사회주의 망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뭡니까? 펠샤만 전쟁 아닙니까? 바로 그 전쟁이 아니라 이라크 침공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 같으면 침공 못합니다. 왜? 소련권이 무서워서. 차라리 사회주의 있었으면 그런 전쟁이 없는데, 없고 미국이 제가 힘이 세니까 좋다. 지구 너는 이제 내 말 들어라. 안 들으면 요래 만든다. 표본으로 보여준 게 바로 그 펠샤만 사태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 순진한 사냥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폭격을 맞아 죽어야 됩니까? 아프가니스탄 사냥대들이. 근데 아무도 생각도 안 해요. 폭격 맞은 데 잡아 먹지도 못해요. 이제 우리나라 현대사를 넘어가면은 그 시민통 괄호 1, 2, 3번까지는 다 이제 우리 아는 그저 이승만 독재식이고, 4번이 민주화식이고 7번이 민주화식이고. 그러면은 근대 100년 동안에 민주화 시기는 11년밖에 없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역사가, 제가 70세 넘었습니다. 만 72세인데. 그래서 저는 뭐 이승만 때 겪어봤어요. 이승만 3.15 부정선거 때 저는 초등학교 교사 노릇 했거든요. 그러다가 박정희 쿠데타 한 걸 대구 서울 가서 대학생 때 겪었고, 유신체제 겪었고, 그 다음에 전두환 때 감옥살이 하느라고 겪었고, 그 대통령마다 다 겪어봐서 이제는 그 어떤 놈이 대통령 되면 딱 그 쌍판대기 보면 아, 저는 어떤 놈이 아, 정말이에요. 그 이제 농담하면은 그 리영기 선생님이 저하고 그 대화라는 거 혹시 보신 분 계시죠? 그래서 너무나 저 친하게 같은 그 동네 한때 살면서 그랬는데, 이 MB가 이제 당선됐을 때 남북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짠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주 저명한, 여러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제 저명한 분이 그 저하고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아무리 안 되겠다 이래서 남북 문제에 관한 한은 내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좀 충고를 해주도록 논문들 설득해서 뭐 어떻게 좀 조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영애 선생님 하는 말이 그 쓸데없을 거라고, 그 쓸데없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이영애 선생이 그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앞으로 엄청난 고생을 할 거다. 뭘 보느냐? 사람 보면 안다고.
그 알 것 같아요, 보니까.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그래도 환상을 가지고 뭐 자꾸 뭐 대부분 이제 충고해줘야 된다, 뭐 좀 해라 한데, 저는 이행현 선생님 그 말씀 듣고 아니 초기에 좋다 딱 끊고 차라리 북한하고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거예요. 그 이제 보면 결국은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 그 본질을 우리가 역사라는 건 본질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 본질을 파악하면은 그 본질에서 이 사람이 권력을 가졌을 때는 어떤 짓 하고, 돈을 가졌을 때는 어떤 짓 하고,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는 어떤 짓 하고, 지가 공경에 처했을 때는 얼마나 피곤해지고 하는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집 못 간 미스 박도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11년 하고 우리가 이만큼 의식이 성장한 것은 정말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고 좋은 덕입니다. 이렇게 그 야당이 많고 비판 세력이 많은 것도 참 국민들 덕이죠. 자, 그러면은 저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건 3번과 5번입니다. 3번, 5번이에요. 결국 우리나라 현대사를 망친 게 이제 두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망치고 있어요, 두 사람. 그게 망친 사람 많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두 사람이에요. 장기 집권한 게. 자, 이제 이승만입니다. 뭘 써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소설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접근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소설로만 접근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정치적으로 다 알아요. 이승만 어떻게 했고 뭐 태어난 게 어떻고 다 아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냥 생략을 하고 어쨌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박사가 됐어요. 참 미국에 가서 박사 따는 건 뭐 누가 뜬먹기지 뭐. 박사가 자라해갖고 뭐 얼마나 독립운동 안 했으면 박사가 됐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교 바꾸는데 공부를 하는 거 지금 뭐야? 아니면 너무 대신 써줬나? 이 분열의 명수입니다. 이승만이 가는 곳에 분열이 있다. 이거 미국 동포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지금도 하와이 가면 반 이승만 파가 있습니다. 지금도 반 이승만 파가, 박용만 파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불이 있단 말이에요. 가서 뭐 그 가지고 있던 부동산 지 이름을 해가지고 팔아먹어 사기치고 한 건 이미 우리 다 알려진 일 아닙니까? 그런 짓을 하면서 이제 일제 말기를 이제 보냈죠. 근데 이제 상해 위정부 얘기를 좀 하면은 국무총리로 추대했는데 미국에서 명함으로 자기가 프레지던트 대통령이라는 명함을 들고 이제 다녔거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소문이 나가지고 아니, 당신은 국무총리 대통령이 아니단 말이야. 그 명함 이름 바꿔라 했더니 말이야. 이승만 대답이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국무총리를 하면 잘 모르니까 대통령 해야 일하기 좋다. 그지 일하기 좋으라고 지 마음대로 대통령 합니까? 참 용서 못할 일이죠. 저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임정 쪽에서 불신이 해가지고 해임당합니다. 음식 지금 쉽게 말하면 탄핵이죠. 그랬거든. 그리고 이제 서양 여자하고 결혼하고 독립운동 완전히 그냥 작살되고. 근데 안창호가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38년에. 저분이 오래만 살아있어도 아마 상당 부분 기여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안창호 선생님. 만약에 안창호가 오래 살아있었으면 저 혼자 가정하는데 이광수는 그렇게 친일을 못했을 거다. 그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광수는 안창호 밑에 가면은 꼼짝도 못합니다. 그야말로 선생님 다 안창호 지도를 받고 그럴 정도로 그런 사이거든요. 근데 안창호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광수로서는 지가 대자야. 그러니까 그런 형편없는 짓거리 했죠. 자, 그래서 이제 8.15를 맞았거든요. 8.15를 맞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10월 16일에 바로 귀국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남북한이 다 똑같아요. 뭐 북한도 뭐 별로 더 나은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이 중국에 망명했던 독립운동가들은 남북한에서 다 저지당합니다. 귀국을 못해요.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올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비행기를 안 내줍니다. 어디 내준 줄 압니까?
이승만이 귀국한 한 달 뒤에도 그것도 개인 자격으로 상해 임시정부 자격 아니에요. 임정요원 자격 아니에요. 개인 자격으로. 그럼 이승만이 먼저 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뭐 다 한 뒤에 상해 임정이 한 달 뒤에 개인 자격으로 2씩 3씩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북한은 어떠냐? 북한도 연안파 공산당 공산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연안파 막강한. 그러면 상해에서는 비행기 없어서 못 오지만 연안에서는 비행기 안 늦어도 걸어와도 돼요. 근데 걸어오는데 압록강 못 건너게 합니다. 소련군이. 못 건너고 이제 김일성 주석, 그때 주석도 아니죠. 이제 김일성 장군이죠. 제일 먼저 와서 평양 역전에서 환영대회 다 하고 난 뒤에 그다음 거기까지 왔던 그 연안파들을 전부 무장해제 다 시킵니다. 그거는 장군도 있거든요. 진짜 장군도. 그 중국군하고 함께 항일 투쟁했던 포병 사단장도 있고 말이죠. 무정관들. 근데 전부 무기 다 뺐어요. 계급장 다 떼고 전부 개인 자격으로 있다. 남북한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싸우고 있느냐 말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 조정에 의해서 말이죠. 자, 어쨌거나 그래 돌아왔어요. 돌아서 이제 대통령이 됐거든. 이 대통령 된 데도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원래 헌법을 만들 때 그 당시 헌법 만들던 초안자들이 내각 책임제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내각 책임제 헌법을 영감한테 보여주니까 영감이 딱 보더니만은 이런 헌법 안에서는 나는 대통령 하기 싫고 그냥 물러앉겠다고. 그 한마디에 각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는 금방 대통령 주임제로 헌법을 바꾼 겁니다. 미국식 대통령, 그 대통령 정권 그 헌법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프랑스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프랑스 드골은 이승만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야말로 투사예요. 와서 친독 협력자 전부 죽였죠. 프랑스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 많던 신문 중에서 독일 점령 하에서 2주 이상만 발행한 신문, 2주만 15일입니다. 14일, 15일입니다. 독일 점령 하에서 15일 이상 발행한 신문은 일간지죠. 발행한 신문은 그 논조에 관계없이 논조가 친독 반 프랑스적이든 독립운동을 실었던 간에 무조건 2주 이상 발행했던 그 자체가 이거는 친독 협력이다. 점령하에서. 그래서 2주 이상 발행했던 모든 신문은 국가 환수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왜 대답 안 합니까? 여러분들 뭐 조선인 것도 알고 빽 있나? 그게 원칙이에요, 나라라면.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드골입니다. 근데 드골이 어떻게 될 줄 압니까? 귀국해서 이제 자기는 당연히 정권을 가진 대통령 될 줄 알았어. 그런데 헌법당 만들어놓은 거 보니까 내각 책임제예요, 프랑스가. 내각 책임제거든. 그래서 드골이 난 이런 헌법 하에서는 대통령 할 생각도 없고 정치할 생각도 없다고 은퇴하겠다고. 그러면 고쳐줄 줄 알았어요, 밑에 전문분들이. 눈도 안 깜짝거려요. 그리고 드골이 하야합니다. 다 알죠? 하야에서 한참 있다가 나중에 알제리 사태 나고 막 혼란스러울 때 다시 와서 집권해서 드골이 또 대통령 한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헌법 만들고 고쳐를 해가지고. 그래서 고쳐가 한 게 드골이거든. 우리나라는 임금 한마디 말에 헌법 완전히 초안을 고쳐버리고, 프랑스는 임금 하나 아무리 위대한 내국자라도, 위대한 내국 투자라도 그 한 사람에 의해서 헌법이 좌지돼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 헌법은 기생헌법이라고. 기생헌법.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기생헌법. 우리를 위한 헌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출신 이병주 선생 아니죠? 이병주 선생을 우리 이제 이 작가들 쪽에서나 이쪽에서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그 인간도 좋아하고 소설도 좋아해요. 여러분들 좀 좋아하십시오. 절대 그 손해 안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병주 그 아들도 제가 잘 알아요. 그 이병주 기념사 앞에 제가 이제 지금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이제 완전히 박정희 매인 줄 알았거든요. 살아있을 때는. 근데 나중에 보니 그 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박정희 살아있을 동안에도 박정희 욕을 했대요.
근데 이유가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그의 오후라는 거 박정희 할 때 내가 얘기해드리는데, 그의 오후라는 게 박정희 일생을 다루는 가장 잘된 소설입니다. 어떤 정치학자도 그렇게 못 썼어요. 그런 건데 그 이병주가 이제 조국은 없다 산하가 있을 뿐이다 이런 글 써가지고 지역을 산 게 5.16 직후입니다. 그럼 그 전에 이미 이병주는 그 박정희하고 술도 마시고 친구예요. 그러면 친구 같으면은 미리 좀 숨어 있으라든가 조심하라든가 뭐 이러면 되는데 아무런 방법도 없이 그대로 그냥 툭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이병주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성도 나쁜 놈이고 의리도 없다. 왜냐하면 같이 놀 때는 박정희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어. 지도 뭐 민족이 중요하고 뭐 떠들다가 딱 5.16 이렇게 뒤에는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잡아내는 게 지 친구야. 그러니까 이 새끼 이건 인간성이 틀려먹어가지고 평생 그렇게 욕을 했대. 그럼 누구하고 지내냐? 이우락하고 지냈대요. 이우락도 난 뭐 별로 좋은 놈으로는 안 보는데 근데 이우락하고 지내가지고 그 박정희가 그렇게 무슨 감술수라든가 한데도 한 번도 근데 그 새끼 밑에서는 죽어도 못한다. 네가 하라 하면 하지만 그런 밑에서는 하기 싫다. 그까지 거절했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11.16 사태 나자마자 금방 박정희를 욕하는 소설 2개 연급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차마 못 쓰고 왜? 지 또 잡혀가고 그 이병주도 고생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나름대로 굉장히 그 객관적으로 전해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이병주인데 저래 말했어요. 통일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때 그 정치가 기라성 같은 정치가들 속에서 이승만은 그 통치 능력이라는 것은 메달권 바뀝니다. 메달권 바뀌고 정상적인 경쟁이 아닌 대통령이 안 될 사람이에요.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성의도 없고 국민 사랑할 줄도 모르고 위할 줄도 모르고 또 그렇게 할 생각도 전혀 없던 인간이다. 이게 이제 이병주 평가입니다. 이병주는 저걸 쓸 때만 해도 우파가 놀래거든요. 이병주는 구구는 아닙니다. 구구파는 아니에요. 좌익도 다 이해를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볼 때도 이승만은 권모술수와 미국의 세력 이걸로 통치를 한 거지 그 국민을 위한 우리 역사를 위한 대통령 아니었다는 게 분명히 밝힌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듭니다. 거창양민 학살 사건부터 독립운동보다 한평생 대통령운동한 사람입니다. 방언영으로부터 수많은 영어라는 별명이 붙은 영가입니다. 왕이 될 태몽 이야기는 얼씨부터 계속 들어서 대통령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독립운동보다 한평생 대통령운동 해온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뭐 굉장히 자세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인상 깊게 딱 이런 사람이라는 걸 남기기 위해서 하면은 농지 개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조봉암이 빨갱이 본색을 드러낼 요랑으로 추진한 농지 개혁 이것을 반대 의사를 개진했던 조병옥에게 이승만은 농지 개혁을 어떤 데서도 서둬야겠다 결심 밝힙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때 농지 개혁을 안 하고 유교가 나서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빈농들이 다 북한 편을 들어버리기 때문에 그 농지 개혁 했기 때문에 빈농들이 북한 편을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유교가 실패한 거죠. 그 점에서는 북한의 그 대답 전략이라는 게 어린애 수준입니다. 그거 안 했으면 딱 그 전쟁을 안 해야 돼요. 전쟁 안 했으면 참 편하죠. 우리나라도. 6.25 없었으면. 농민을 선동하는 미끼를 주지 않기 위해서도 하고 한민당 세력 기반을 없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승만은 미국에 있다 와서 자기 손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누구 손발이냐? 친일파 손발이에요. 친일파가 누구냐? 한민당입니다. 지금은 민주당 뿌리예요. 여기도 민주당 지지자들 많죠. 민주당 뿌리입니다. 그게 별로 좋은 뿌리가 아니거든요. 족보로 따지면은. 그게 이제 민주당 뿌리야. 그런데 이승만이 있으니까 지 밑에 부하들이 전부 한민당 계열이고 지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그 한민당들이 뭐냐? 이게 대지주들이에요. 그 지주들 힘 빼려면 어떻게 되냐? 땅을 뺏어버려야 돼. 그 이승만은 일거양득이죠. 북한 세력으로 안 넘어가게 빈농들 달래기 위해서 땅 주고 자기 정치 라이벌인 한민당 세력 죽이고 그러려고 이제 조봉암을 내세워가지고 신나게 한 거야. 조봉암은 그것도 모르고. 해놓고. 그 해놓고는 어떻게 하느냐. 조봉암 인기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이 새끼도 해치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조봉암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정치입니다. 이런 정치예요. 자,
그런데 2대 때 총선 하니까 어떠냐면은 대통령 되고 나서 한면당에 등을 돌려버린 이승만을 옹립하여 결성된 의석 70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당인 대한국민당입니다. 22석밖에 차지 못합니다. 친일 지주 한민당은 민주국민당, 민국당이 되는 거죠. 23석밖에 차지 못해요. 무소속이 126석. 뭘 뜻합니까?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뭘 원해나는 게 국회의원 선거를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저 무소속들이 뭉쳐서 야당을 잘 결성했으면은 그게 이승만 독재가 절대 오래 못 가요. 근데 뭐야? 꼭 그걸 또 분열, 권력자들이 분열하면 다 분열되가 오늘 민주당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꼭 지금 민주당 총선 실패하듯이 해가지고 맨날 실패하잖아요. 그 꼴이 그대로 반복되고